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지난 보이스 플러스에서 배우 하정우의 걷기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김연수 작가가 쓴 달리기에 대한 책이 생각나서 골라봤어요. 제가 참 좋아해서 여기저기 추천하는 책인데요. 김연수 작가의 산문집 지지 않는다는 말 골랐습니다. 김연수 작가는 소설이면 소설, 에세이면 에세이, 내는 책마다 사랑받는 작가죠. 여행에 대한 에세이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여행할 권리라는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또 글쓰기에 관한 책, 소설가의 일도 좋아합니다. 김연수 작가의 소설만큼이나 에세이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아요. 아마 읽다 보면 슬며시 웃음을 자아내는 꽤나 유머러스한 문체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질문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패배인가? 지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이긴다는 말일까 하고요. 이 책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작가의 경험담이 듬뿍 들어있는 책이에요. 매일 1시간씩 달리게 되면 인생을 압축적으로 맛보게 된다거나 달리기는 자신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책을 읽다 보면 밖으로 뛰어나가 달리면서 구름과 바람과 나무와 빗방울을 만나고 싶어져요. 사실 달리기는 쉽지 않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그 사실을 잘 아는 작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버텨서 이겨내는 삶을 권합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예술이라고 말하죠. 책을 읽고 나면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 책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분홍색 표지로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코끼리 크기가 작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판본의 그 작은 코끼리보다 그 뒤에 바뀌었던 흰 바탕의 커다란 코끼리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빛 표지가 참 좋기는 한데 우리 코끼리가 다시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서두가 길었죠? 얼른 본문으로 들어가서 위트에 있는 김연수 작가님의 글을 만나볼게요. 지지 않는다는 말. 김연수 산문집. 마음의 숲. 김연수. 1998년 다니던 잡지사를 그만둔 뒤 집에서 놀다가 시간이 남아도는 바람에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 후 1년에 걸쳐서 달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뛰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일본 만화 좋은 사람에 나오는 조언, 즉 가장 천천히 뛴다고 생각하면 가장 빨리 뛸 수 있어를 읽고 크게 깨달은 뒤 매일 달릴 수 있게 됐다. 5km부터 해서 시작해서 42.195km까지 달려봤는데 처음 뛸 때는 어떤 거리든 모두 똑같이 힘들었다. 달리기를 통해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소설을 쓰는 고통 정도는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됐다. 대부분의 소설을 일산 호수공원 앞에서 썼다. 보답의 의미로 살아가는 동안 호수공원을 왼쪽으로 3,000바퀴, 오른쪽으로 2,000바퀴 정도는 돌 수 있는 인간이고 싶다. 작가의 말, 왜 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중에서 청년이 된 나는 모든 스포츠를 경멸했다. 그건 달리기도 마찬가지였다. 나에게 달리기란 이를 악물고 달려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체력장애 오래 달리기, 아니면 낙오하게 되면 나로 인해 모든 소대원들이 기합을 받게 되는 산악구보 같은 걸 의미했다. 다른 누군가를 이기지 않는다면 결국 패배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패배자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나에게 스포츠란 그런 의미였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기만 했다. 과연 이기지 않는 것은 패배를 뜻하는 것일까? 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처음 대회에 참가해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으로 뛰는 둥 마는 둥 고개를 푹 숙인 채 경기장 초입으로 접어드니 길 양옆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가족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꼴을 보고 있구나.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면서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었다. 그 환호를 대하자마자 내 등이 쭉 펴지면서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게 느껴졌다. 누가 봤다면 곧 세계 신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려는 선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일은 수없이 많다. 뛰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달리기를 하기에는 제일 좋은 때다. 아무리 천천히 뛴다고 해도 빨리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뛰는 편이 더 빠르다. 앞에서 누군가 사진기를 들고 달리는 사람들을 찍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등을 고추 세우고 웃어야만 한다. 안 그러면 발라차림에 일그러진 얼굴로 괴로워하는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지도 모른다 등등등. 그중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지지 않는다는 건 결승점까지 가면 나에게 환호를 보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아무도 이기지 않았건만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누구나 이미 절반은 러너인 셈. 인생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로 집약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게는 그랬다. 대학교 1학년 때 연극부에 들어갔다가 연기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무대 장치를 맡은 적이 있었다. 난 벽에 못을 박으려면 먼저 10만 원짜리 전동 공구부터 사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옆에서 망치로 세게 치면 되는데 무슨 공구가 필요하냐고 묻는다. 그러게, 전동 공구가 왜 필요할까? 그게 완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을 워낙 싫어해서. 어쨌든 내 말의 요지는 무대 장치 같은 건 전혀 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선배들을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연출을 맡은 선배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꿀밤을 맞았던가 아무튼 역시 완력을 선보이더니 그 선배는 나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호통을 쳤다. 왜 모르겠는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그렇게 피해 다닌 건데. 저는 무대 장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 선배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 선배가 내게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두고 봐라. 두고 본 결과 그 선배의 말은 맞았다.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래스카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오로라는 딸아이가 하는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에서 간신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은 대학교 신입생 시절이 끝나면서 인생이라는 건 뭐 그 모양이라는 걸 깨달았다. 두고 볼 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고 해서 하기 싫은 일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하기 싫은 일은 더구나 하지 말아야지. 달리기에도 질문이 있다면 그건 달리고 싶어서 달린 건 언제가 마지막인가가 될 듯하다. 같은 달리기라는 말로 부르지만 몸을 움직여 뛰는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강요로 억지로 달리는 일이다. 전자를 달리기라고 후자를 후달리기라고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리기를 한다면 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듯 나를 쳐다본다. 그렇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런 눈초리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리기는 후달리기다. 누구에게나 후달리기의 경험은 있다. 내게는 군대에서 후달렸던 경험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때 생각만 하면 그 누구에게든 막 완력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만약 나의 달리기가 후달리기 같은 것이었다면 나는 아마 정신분열에 시달렸을 것이다. 스스로 채찍질한다는 말만 들으면 나는 정신분열을 떠올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다니 그렇게나 채찍질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원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일까?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후달리기로는 사흘 이상 달리기 어렵다. 채찍질을 사흘 동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달리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달리지 않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기가 어렵듯 매일 달리기를 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매일 후달리지 않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억지로 달리는 일을 안 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달리기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으리라. 달리고 싶지 않아서 달리지 않은 건 언제가 마지막인가? 그건 어제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달리고 싶지 않아서 달리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축하한다. 그렇다면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후달리지 않은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달리기의 반을 이룬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달리고 싶을 때 달리기만 하면 된다. 조만간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나무에는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날 것이다. 태양은 점점 일찍 더 높게 떠오를 것이다. 바람은 따뜻하게 우리 몸을 감쌀 것이다. 그런 어느 날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온몸으로 바람을 맞다가 문득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달리고 싶지 않아서 달리지 않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달려보기를. 달리고 싶지 않을 때 달리지 않고 달리고 싶을 때 달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러너니까. 여름 내내 달렸으니 맥주는 얼마든지. 한동안 게으름을 피우다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 때 내가 주로 쓴 방법은 한 달 동안 매일 10km를 달리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쉬면 달리기에 적응하는 게 참 힘들다. 처음 일주일은 다리에 알이 배고 누우면 바로 잠들 정도다. 나는 주로 오후 6시 무렵에 달리는데 그 시간 이후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곤하다. 한 일주일 정도 그렇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2주째가 되면 슬슬 몸이 달리기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달리기를 거르지 않는 일만 남았다. 그런 식으로 이번 여름에도 하루에 10km를 달리는 것으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보름쯤 달리니 1km당 평균 페이스가 30초 정도 앞당겨져서 5분 30초, 한 달을 달리니 다시 30초 앞당겨졌다. 해서 1km당 페이스는 5분. 여기서 돌발 퀴즈. 그럼 다시 보름이 지난 뒤의 결과는? 이 질문의 해답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 오른발을 바닥으로 내딛는데 발바닥이 갈라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맥없이 쓰러지는 수밖에. 누워서 생각했다. 이게 뭐지?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족저근막염이란다. 거기에는 족저근막은 종골이라 불리는 발뒤꿈치 뼈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운운하는 설명이 나와 있었다.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쭉 읽다 보니까 즉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의 마라톤 또는 조깅을 한 경우 과체중, 하이힐의 착용 등이라는 원인 설명이 있었다. 난 과체중도 아니고 하이힐도 신지 않으니 이건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마라톤이나 조깅을 한 경우에 해당할 텐데. 하지만 지난 10년간 나는 늘 이런 방법으로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단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나를 달리기 초짜처럼 취급하느냐 말이다. 그건 아마도 내 나이가 이제 40을 넘겼기 때문이 아닐까? 어디선가 환청처럼 그런 소리가 들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 발이 이제 늙어서 무리한 운동에는 탈이 난다면 이러다가는 어쩌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남은 인생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구나. 아침에 방바닥에 누워서 혼자 하는 생각치고는 무시무시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다. 내게 꼭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족저근막염은 원인을 제거하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쳐 서서히 낫는다는 둥, 프로 선수들에게 빈번한 질병이라는 둥, 통증이 오래 유지되면 외과적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둥, 뭐 그런저런 정보들을 지나 마침내 내가 도달한 것은 아픈 발바닥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렸더니 1년 뒤에 족저근막염이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글이었다. 따져볼 겨를도 없이 나는 그 사람 말을 믿기로 했다. 대신에 이제 무모한 달리기를 하는 건 포기하고 계획을 세워서 달리기로 했다.
예전에는 달리기 계획을 세우는 일 자체가 번거로웠다. 달리기 계획은 천천히 달리기, 완급 조절하면서 달리기, 오래 달리기, 언덕 달리기, 다른 유산소 운동하기, 휴식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달리기 입문서를 보면 단계별로 어느 정도 빈도와 강도로 이 달리기를 반복하면 되는지 표가 나와 있다. 대개 8주나 12주 일정의 시간표다. 하지만 요즘에는 GPS 기능이 달린 스마트폰이 있어 달리기 계획을 짜는데 너무나 편리하다. 내가 사용한 앱은 런코치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두 개의 필수 앱은 런키퍼와 마이코치다. 런코치의 8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주차, 월요일에는 다른 유산소 운동 1시간, 화요일에는 천천히 달리기 25분, 수요일에는 다른 유산소 운동 1시간, 목요일에는 천천히 달리기 30분, 금요일에는 휴식, 토요일에는 천천히 달리기 30분, 일요일에는 오래 달리기 45분. 그나마 이 일정은 일주일에 몇 번 달릴 것이냐고 묻는 앱의 물음에 당연히 일주일이면 7일 전부라고 대답한 내 무모한 답변의 결과로 나온 빡빡한 일정이었다. 금요일에 쉬겠다고 나는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앱이 알아서 휴식시킬 정도로 내가 원하는 일정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루에 10km씩 한 달 동안 250km를 달렸기 때문에 이런 일정은 식은 죽 먹기처럼 느껴졌다. 뛰면서 이건 재활훈련인 거야. 족저근막염만 사라지면 다시 콧김을 씩씩거리며 하루에 10km씩 달릴 테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다. 예전보다는 강도가 훨씬 덜해졌지만 여전히 좀 오래 달리고 나면 발바닥이 아프다. 해서 2달째 나는 설렁설렁 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설렁설렁 뛰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 예전에 달리기를 할 때 나는 그게 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피트니스라는 말 그대로 몸을 가장 건강한 체형으로 만드는 일.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달리면 배는 들어가고 허리살이 없어져 예전에 입던 바지들을 죄다 못 입는다. 몸무게는 1kg 정도 줄어드는데 외형은 5kg 이상 빠진 사람처럼 보인다. 젊었을 때 달리기란 이렇게 몸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매 킬로미터 랩타임을 측정하고 페이스를 조절하고 최고 기록을 시계에 저장하고 다닐 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설렁설렁 놀면서 뛰면서 하다가 보니 달리기란 그보다 더 심오한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됐다. 지난 2달 동안 내가 한 일이라고는 뭐가 있겠는가. 그저 매일 30분에서 50분 정도 달렸고 그나마 사이사이에 자전거를 1시간씩 탔으며 그것도 힘들까봐 앱의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다. 그랬을 뿐인데 예전에 매일 10km를 달릴 때보다 만족감이 훨씬 높았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왜 목표를 정해놓고 달릴 때보다 설렁설렁 달리는 게 내 마음에 더 좋았을까? 그게 궁금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달리기는 몸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운동이라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됐다고나 할까. 별다른 목표 없이 2달 동안 설렁설렁 뛰고 나니 마음은 내가 한 일들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 그 전까지 달릴 때 내 마음은 내가 하지 못한 일들에 집중했었다. 예컨대 나는 한 달에 최소한 200km는 달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나는 늘 200km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운동하며 이 여름을 지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 그건 정말 멋진 일이다. 맥주를 마실 때도 그 생각을 한다. 아무리 거품을 삼켜도 배는 나오지 않으리라. 나는 여름 내내 달렸으니까. 이건 좀 멋지다. 40이 넘어서도 나는 여전히 깨닫는다. 30대에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 달렸다.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과 내 삶과 내가 한 일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달린다. 그 사이에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다. 그러므로 내게 족저근막염이란 몸의 운동에서 마음의 운동으로 달리기를 재정립하게 만드는 발바닥의 특수한 상태라고나 할까. 왜 달리느냐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이런 인생에 대한 창의적인 재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색적이고 긍정적인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오래 달리거나 깊이 잠들거나 어느 해 5월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었다. 이국의 풍모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몇 가지 큰 주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차를 타고 다니며 야생의 동물들을 관찰하는 사파리였다. 사파리라고 해서 무슨 동물원 같은 걸 떠올리면 좀 곤란하다. 아프리카의 국립공원이라는 건 경상북도 정도 되는 넓이다. 국립공원이라기보다는 보호구역에 가깝다. 아프리카 땅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원은 인간이 야생동물들과 공존하기 위해 만든 영역이므로 그 땅의 주인은 동물이다. 사파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물들을 관찰하는 일이다. 하지만 막상 사파리를 시작하면 그런 수준 높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오래, 조금이라도 가까이 야생동물을 관찰하려는 여지없는 관광객의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사파리용으로 개조된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들판으로 나가자마자 사자는 어디 있느냐고 연신 물어보게 마련이다. 동물들의 흔적을 보고 행방을 추측하는 트래커는 관광객들이란 의뢰 그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사파리는 동물원의 동물들을 구경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들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자연 전체를 관찰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돈 내고 사파리를 하는데 그런 느긋한 마음이 들 리가 없다. 당장 사자나 기린을 보지 못하면 내가 왜 그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3번 사파리를 했다. 많은 동물을 봤지만 아쉬움은 남았다. 똥도 보고 발자국도 봤지만 결국 사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야생에서 살아있는 사자를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트래커가 말했다. 그럴 것도 같았다. 그럼에도 아쉬운 건 아쉬운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아쉬워하자 남아공 관광청에서 나온 안내인이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 더 사파리를 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번 더 사파리를 한다고 해서 사자를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우리는 기뻤다. 그렇게 해서 크루거 국립공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아침에 우리는 한 번 더 사파리를 하게 됐다. 그날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날이었다. 하늘은 푸르렀다. 아침 햇살은 물론 뜨겁다. 어쨌든 거기는 아프리카니까. 하지만 바람은 불에 타담한 종이 조각처럼 빳빳하게 말라 있었다. 건기의 바람이어서 그렇다. 뜨거운 햇살과 건기의 바람이 만나면 다친 마음도 열리는 모양이었다. 지프에 올라타고 들판으로 나가는데 절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코가 열렸다. 3번의 사파리를 하는 동안 트래커에게 수없이 들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다. 조그만 소리에도 움직임에도 주변의 색깔에도 모두 깨어있는 것, 그게 바로 사파리라는 것. 사자나 기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나는 트래커의 그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 야생을 경험한다는 건 감각적 세계를 실시간으로 느낀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온몸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다가 나는 내가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터널로 들어간 건 아마도 작년 2월경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렇다는 얘기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일들이 그때부터 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났다. 열심히 운동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정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 또 착한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 모두들 싫어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더 오래 그리고 잘 산다. 굳이 말하자면 그런 식의 일이었다. 인생은 가끔씩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불합리의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그날 아침 내 몸의 감각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 나는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불합리의 터널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냄새를 맡고 형태와 색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이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걸. 내 절망과 좌절은 과거에 있거나 두려움과 공포는 미래에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각적 세계뿐이라는 걸. 한국에 돌아와 나는 한동안 신지 않던 러닝화를 꺼냈다. 첫날 나는 10km를 달렸다.
오랜만에 달리는 것이라 힘들었다.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6분 정도였다. 힘도 들었고 숨도 찼다. 하지만 나는 다시 몸으로 이 세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공포가 거기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다. 거기에는 오직 길과 바람과 햇살과 그리고 심장과 근육과 호흡뿐이다. 터널에서 빠져나와 나는 다시 땀과 거친 숨결의 세계로 귀환한 것이다. 한 달에 200km 이상을 달리는 대신에 숙면을 보장하는 단순한 삶이 나를 환영했다. 경계선에서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출발선에 섰을 때 내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 마음 같아서는 초청 선수들과 함께 맨 앞에서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앞을 가로막고 선 다른 일반 선수들을 보니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그간 쌓은 체력이 다 소진될 듯 보였다. 마침내 출발 신호가 울리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풍선들을 바라보며 오버페이스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순진한 생각이었다. 나는 절대로 오버페이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회에서도 삶에서도. 나는 5km를 27분에 주파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루에 15매의 원고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상은 절대로 달리지도 글을 쓰지도 않는다. 계획대로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마지막에 조금 더 노력하면 4시간 안에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그건 대단히 치명적인 실수였다. 15km 지점에서 물을 마시며 나는 VJ 특공대 취재팀과 인터뷰를 했다. 목표는 뭡니까? 라고 리포터가 물었다. 4시간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잘못된 대답이었다. 그때는 완주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다. 풀코스 첫 출전의 목표는 당연히 완주가 되어야만 한다. 완주란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을 뜻한다. 그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자가 4시간이니 5시간이니 운운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다. 나는 그 경계선을 32km 지점에서 만났다. 그건 대단히 구체적인 선이었다. 머리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경계선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왼쪽 무릎의 통증에서 시작했다. 왼쪽 무릎이 허물어지고 나자 하중이 몰린 오른쪽 발바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으며 연쇄적으로 허벅지로, 아랫배로, 심지어는 등으로 통증이 옮겨다녔다. 그 다음부터는 전면적인 거부였다. 실제로 그 경계선상에서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온 세상이 나와 맞서는 느낌이었다. 모든 과학 법칙은 허물어졌고 중력은 앞에서 뒤로 작용했다. 그리고 4시간 페이스메이커도 4시간 30분 페이스메이커도 5시간 페이스메이커도 나를 지나갔다. 말하자면 나는 뒤로 뛰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내 뒤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나갔다. 그 다음에는 통제가 풀린 자동차들이 나를 지나갔다. 결국 나는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러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난처한 경우는 처음 5km를 지나지 않아서 오줌이 마려울 때와 통제가 풀린 35km 지점에서 회수 차량을 기다릴 때다. 살다 보니 장의차를 탈 일도 곧잘 생겼지만 회수 차량 안의 분위기만큼 침울하지는 않았다.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출발선에서 서로 용기를 북돋으며 격려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40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의 그 방송사 취재팀이 버스에 올라탔다. 카메라 치워!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성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혹시 취재팀이 나를 알아볼까 싶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 분위기에 눌린 취재팀은 금방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를 타고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 나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지경이었다. 정말 온몸이 아팠다. 그게 엄살이라는 것을 안 것은 그 뒤에 몇 번 풀코스를 완주한 뒤의 일이었다. 그 다음 몇 번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레이스를 포기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승점까지 들어가면 아픔은 씻은 듯이 사라졌으니까. 아이로서 출발선에서 뛰어나와 어른으로 결승점에 들어가는 법을 알게 됐으니까. 에밀 자토팩은
아픔과 고통의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어른들은 아이들과 헤어진다고 말했다.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이 말을 경계선에서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소녀는 남자가 된다고 옮기고 싶다. 흔쾌히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완주할 때마다 나는 고통과 아픔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 고통과 아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까지의 삶에서 겪은 고통과 아픔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바로 그때다. 누구라도 35km 지점까지만 가면 이 말을 이해할 것이다. 걷기에 대한 글을 읽으면 오늘 1시간만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뛰기에 대한 글을 읽으면 이왕이면 좀 뛰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의 힘이란, 작가의 힘이란 참 대단하죠. 이렇게 김현수 작가님의 글을 읽고 나니까 왠지 다음번엔 하루키가 쓴 달리기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좋아요, 구독, 읽고 싶은 책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지지 않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